최근 국제 안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전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의 우려를 무릅쓰고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고, 그 핵심은 바로 한국 제조 무기였습니다. 한국 무기로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군의 모습은 이란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이 한국 제조 무기로 대폭 강화된 것을 목격한 이란은 곧바로 자국 군대의 철수를 명령하고 이어 한국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배경에는 단순히 군사적 대응을 넘어서는 깊은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란이 경악한 한국 무기들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자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그동안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기술력을 축적해왔고, 이는 이스라엘에 의해 전략적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국 무기로 자국 군대를 완전 무장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기들의 첨단성과 신뢰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안정성은 항상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러한 충돌의 양상을 바꾸어 놓은 것은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넘어서 국제방위 산업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제조 무기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것은 그만큼 한국이 국제방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국제 정치와 군사 전략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무기가 이스라엘에 의해 선택된 것은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의 방위 산업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 현지 시간 기습을 주도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사령관을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전날 가자지구의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하마스 사령관 무라드 아부 무라드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침투를 주도한 하마스 공중부대의 지휘부 수십 명도 제거했다고 이스라엘 군은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하마스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돕고 대도 이스라엘 추가 공격 및 전쟁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전단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4일 현지 시간 성명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의 동지 중해로 이동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의 전력 태세 증강은 이스라엘 안보를 지키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과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모든 국가와 비회국가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항모전단은 항공모함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유도탄 순양함 필리핀해, 유도탄 구축함 그레이보리와 메이슨 등으로 구성됐으며, 먼저 지역에 도착한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일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동지 중에 이동을 발표했으며, 미 공군도 영내의 F-15, F-16, A-10 전투기 대대를 전개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에 싣는 비행기는 약 80대 정도입니다. 고작 80대로 뭘 하냐? 팔레스타인에는 비행기가 수백 대 이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80대만 나가도 팔레스타인 비행기 수백 대대는 단 몇 분 만에 어디서 쏜지도 모르는 미사일에 모두 격추됩니다. 미 항모에 실린 비행기 값을 다 합치면 100억 달러가 넘는 최신형 비행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신형 전투기라고 해봐야 1980년대 만들어진 북한산 전투기와 러시아산 전투기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미 항공모함은 한 척 건조 비용이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 척당 10억 달러가 넘는 최신 군함이 10척 정도 따라붙습니다. 이외 보급함,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을 다 합치고 항모에 실린 비행기 가격을 다 합치고 또 한 발당 수백 달러 이상씩 하는 수천 기의 초정밀 미사일까지 다 포함하면 항공모함 전단 한 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200억부터 300억 달러 훌쩍 넘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 엄청난 항공모함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나 이스라엘에 급파한 것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압승 분위기로 중동 전쟁이 끝나려 하자 중국이 나섰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선제 공격을 이유로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왕 주임은 이스라엘의 행위는 자위즈 외의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며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와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가자 민중에 대한 집단적 징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아예 이스라엘 공격 준비를 마쳤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의 군 조직인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시리아에 배치한 병력을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보도가 15일 현지시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움직임은 제2의 전선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지원해왔던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시리아 정부 고문과 에조르의 활동가를 인용, 이란 혁명 수비대가 시리아 동부 도시 데이르 에조르에 있던 병력을 남쪽의 다마스쿠스 가까운 지역으로 재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던 이란군이 이스라엘군이 무장한 무기들을 눈으로 실제로 보자 경악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무장한 무기들을 눈으로 실제로 보자 경악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산 무기 조금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 이란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군은 최신식 한국산 무기들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인 2008년, 2012년의 이듬해에도 한국산 무기 수입액을 전년보다 각각 2배, 1.5배씩 늘린 바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한국에서부터 최신식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을 초대규모로 수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하마스의 미사일 벌떼 공격에 이스라엘의 첨단 방어망이었던 아이언돔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며 피해를 입자 이스라엘이 한국형 아이언돔을 대규모로 수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20km야의 적어도 미사일들을 완벽하게 적중시키는 천궁에서부터 30km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아내는 패트리엇, 여기에 60km 높이까지 완벽히 탐지해 100%에 가까운 명중률로 무력화시켜버리는 LSAM까지, 여기에다가 최근 LIGNX1과 한화디펜스가 공동 개발한 한국형 아이언돔 LAMD LOW Altitude Missile Defense가 있습니다. LAMD 한 개 포대는 요격탄 발사 차량 이카우터 6대로 대당 요격 미사일 16발에 달하고 히트2킬 탄두를 장착, 여기에 ASA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해 동시에 1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시 탐지해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국의 최강 무기들로 도배하는 가운데 하마스와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과거 북한과 하마스 간 무기 연결 고리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을 지내며 북한의 무기거래 움직임을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 중 상당수가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진격하게 되면 더 많은 북한산 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 전달된 주요 경로로 북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와 중동 국가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북한과 오래전부터 공동 개발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에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가정보국 DI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란 군사력 관련 보고서에서 탄도미사일 등 이란의 무기체계에 북한의 기술이 연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이 주요 무기 프로그램의 국산화 능력을 확립하기 위해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은 북한 미사일 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례로 이란의 주력 MRBM인 액체연료 추진형 샤하브3은 북한 노동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북한 무기를 장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국경 근처까지 갔는데 이스라엘군이 북한 무기보다 화력은 100배 이상 강력한데 동시 100개 미사일을 탐지해 격추시켜버리는 최신 한국산 무기로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군을 보더니 경악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한국산 무기를 보자마자 경악하며 난리가 난 이유는 바로 얼마 전 한국산 무기로 완벽히 무장한 사우디연합군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던 당시 사우디연합군이 압승을 거두었는데요. 이란은 이때 이렇게 사우디연합군이 사용한 무기를 공개했는데 전부 한국산 무기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한국산 무기들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란.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이란은 한국에 당장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라며 한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업무, 노동을 멈추고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하던 이스라엘인들은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과 비명소리에 모두 잠에서 깼습니다. 유대교 안식일을 맞아 경계가 허술한 틈을 노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예고도 없이 이스라엘 남부 방향으로 로켓 수천 발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지역인 가자지구를 통치 중인 무장 조직으로 이들은 30분 동안 무려 5,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하마스는 최초 5,000발에 더해 추가로 2,000발을 더 쐈다고 주장했는데 지상 침투도 감행했죠. 하마스 산하 무장단체 알-카삼 여단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무장대원들은 오토바이, 픽업 트럭, 낙하산 등을 타고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 철책을 통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상에 침투한 이들은 1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을 가자지구로 끌고 갔죠. 하마스는 만약 이스라엘이 공습을 감행할 경우 인질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난감해진 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은 아닙니다. 중국 역시 하마스 덕분에 세계적인 망신살이 뻗치게 생겼는데요. 이 공습이 있기 직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연말쯤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개적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했는데 당시는 총리가 재집권 후 바이든의 초청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여기에서 노림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미국에 맞서기 위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던 겁니다. 보통 강대국의 리더들은 자신들이 세계적인 이슈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기 마련인데 시진핑은 이런 경향이 아주 강한 인물입니다. 지난 2018년 초봄 한반도에는 유례없는 훈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군사분 개선을 넘나드는 퍼포먼스와 함께 정상회담을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 최악의 관계로 치닫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한반도에 비핵화라는 평화가 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이는 국제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대사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정상들은 너도 나도 숟가락을 얹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김정은은 비핵화를 무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마오타이도 얻어먹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장검 장제안도 선물 받았죠.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 시진핑은 은밀하게 김정은을 중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북한이야 중국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는 하지만 시진핑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세계적인 평가가 듣고 싶었던 것인지 점상 중 제일 먼저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귀하다는 마오타이까지 먹여가면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고 전 세계에 사진을 뿌렸습니다. 이렇듯 시진핑은 중국이 세계적인 이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좋아하는데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중동 사태에 개입하기를 원했었죠. 가령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중재자로 개입해 해결사를 자처해왔죠. 그런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전부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시진핑을 만나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번 사태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했죠. 민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아마도 진심은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 편에 서겠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중동 국가들과 척을 지기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안보상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 사우디와 관계 회복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중국은 올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이끈 전력이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단절됐던 양국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중동 지역에서는 중국이 힘 좀 쓴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의기양양해진 중국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을 중재해 적어도 중동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그래서 지난 6월에는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국빈 자격으로 중국으로 초청해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수립해왔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이 모든 노력이 무의로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어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로 전락한 것일까요? 그 긴 역사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전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도시로 정의하는데 모순인 듯한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세계 종교 모두가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3대 종교가 모두 발원했으니까요.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기원전 63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후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며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지로 자리매김했죠. 그러다 638년 예루살렘은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에게 함락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성지를 점령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탈환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 그러다 1516년 오스만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에 이르죠. 예루살렘이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은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맞서게 되는데 당시 영국은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각각 자신을 지원해주면 전쟁 후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1915년에는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던 아랍 민족에게 독립을 약속한 2년 뒤 1917년에는 같은 지역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건설해 주겠다며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돈줄을 쥐고 있던 유대인으로부터 전쟁 자금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각각 다른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벨푸어 선언 이후로 유대인들은 영국의 약속을 믿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곳에 거주 중이던 아랍인들과 갈등이 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편에 섰던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자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팔레스타인 땅은 영국이 점령하게 되는데 아랍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영국이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잘 아시다시피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은 삼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를 피해 수없이 많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어 그러나 영국이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유엔은 1947년 결의안 181호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채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지구와 아랍지구로 분리하고 예루살렘은 국제공동 통치진역으로 두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이 결의안을 두고 아랍인들은 분노에 들끓었습니다.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아랍인인데도 유대지구의 면적이 팔레스타인 전체 땅의 56%를 넘었고 비옥한 땅 대부분이 유대인에게 넘어갔으니까요. 결국 결의안은 실행되지 못한 상태로 1948년 영국이 철수했습니다. 이듬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고 성지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버렸죠. 자신들의 성지를 수도로 정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 중동 국가들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 4번에 걸친 중동전쟁의 서막이 올랐는데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일부만 남겨두고 팔레스타인 전체를 장악했고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인들은 난민이 됐죠. 지도에서 알 수 있듯 모양이 참 특이합니다. 지중해에 붙은 아주 작은 지역이 가자지구인데 360km 정도로 우리나라 경남 남해군보다 조금 큽니다. 그리고 가자지구가 얼마 전 공습을 감행한 하마스의 본거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높이 8m의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으로 둘러싸고 이들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에는 기존 장벽 위에 고압 전류가 흐는 철제 장벽을 더했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점령한 가자지구가 테러리스트의 은신처인 만큼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벽을 친 겁니다. 어떤 매체는 이 공습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어떤 매체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또 어떤 매체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매체마다 명칭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도시로 구약성서의 삼손이 활동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제1차 중동전쟁 1948터부터 1949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의 격전지였고 1949년 휴전첩정으로 이집트에 편입되기도 했죠. 그러다 1956년 수에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하였다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와 함께 점령했으며 이스라엘은 이 지역을 점령한 뒤 21개의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고 매일 주인이 바뀌니
이참에 이스라엘의 땅으로 도장을 피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반발한 것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스라엘 정착촌이 불법 점거라며 철수를 요구했고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점령지 잠정자치원 측에 합의하면서 그래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살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이렇게 특이한 지도가 생겨난 겁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통치 중인데 하마스는 다른 중동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대한 무력 저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 수반이 통치하고 있는데요. 같은 팔레스타인이지만 통치기구가 다른 것이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는 1964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A로 출범 이후 1988년 11월 독립을 선언하고 1993년 9월 오슬로 협정으로 정식 출범하는 등 국제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대표기구로 인정받아 왔으나 2006년 가자지구 총선에서 강경파인 하마스에 패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무기라면 가자지구를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또한 현재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100여 명이 가자지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이들을 인간 방패 삼아 공습하는 순간 처형할 계획을 공개한 상황이죠.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생각이 서로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거나 하마스가 잘못했다거나 하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섣불리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깊은 역사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전쟁이 없어야 하고 무엇보다 민간인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역시 북한과 휴전 상황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국이 최근 군사 분야에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어 무슨 이유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어느 누구보다 군함 건조에 열을 올리며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의 강력한 전략 무기로 꼽히던 핵잠수함이 서해 인근에서 침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충격을 안겨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한국의 스텔스 잠수함 신기술이 공개되면서 성능이 핵잠수함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중국이 크게 경악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침몰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핵잠은 현재 인양 위기에 내몰리며 망신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 방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해군의 핵잠이 폭발을 일으켜 침몰의 당시 탑승해 있던 승무원들과 함께 돌연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예측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중국이 발뺌했던 것과 달리 침몰 사고가 의심되는 영구삼병 핵잠수함의 인양 작업이 최근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잠수함 침몰 의혹이 제기된 해역 일대를 미군과 캐나다 해군이 정찰에 나서며 인양 작업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 기상 정찰기와 캐나다 해군 대잠 호위함이 투입됐으며 루이지애나에 모항을 두며 미 연안에서 활동하던 이 해군 해양조사함 오션 인터벤션함까지 돌연 나타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션 인터벤션함은 특수목적 함정으로 중국 핵잠 침몰 의혹이 있었던 8월 말 갑자기 일본 해역 근처에서 포착되더니 9월엔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에서 기항한 뒤 곧바로 동중국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항 당시 오션 인터벤션함에는 컨테이너들이 다수 적재되어 있던 게 포착되면서 동중국해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물러일으켰는데요. 사실 오션 인터벤션함은 배수량 5,000톤의 대형 해양조사선으로 다른 조사선들과 달리 대형 크레인을 갖추고 있어 심에서 물체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데다 해저 정찰은 물론 고성능 다중소나 시스템을 통해 수중 물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은 오션 인터벤션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 척의 공격 원잠도 동중국해에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군이 투입할 두 척의 공격 원잠 가운데 토피카함은 하회백강이 적용돼 깊은 심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 그래도 최근 미국에서는 공격 원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척이나 동시에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는 건 어떠한 특수한 임무가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다수의 방산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토록 부인했던 핵잠 침몰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이런 이유로 미국이 중국 핵잠을 인양하기 위해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도 잠수함 폭발 의혹이 있었을 당시 그 이후에도 줄곧 아니다라고 말로만 부인하고 사실 객관적인 자료는 현재까지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칭다오 창정 15호 잠수함 부두에 영구 사명 핵잠이 포착되고 있지만 두 척이 아닌 한 척만 모습을 드러내는 등 동시에 계류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핵잠 침몰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중국은 진작에 해당 자료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지금과 같은 의심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군이 침몰한 중국 핵잠을 인양한다면 중국에게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망신을 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잠수함 자막 능력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 잠수함과 중국의 잠수함이 크게 비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애초에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이런저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더라도 중국 잠수함이 실제로 침몰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전부터 중국 잠수함이 결함이 너무 많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잠수함은 성능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가성비도 최악인데다 소리도 커 경운기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여러모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잠수함은 스크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탐지되지 때문에 소음이 크면 치명적인데 중국 잠수함은 이런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식 잠수함의 대표로 꼽히는 독일제 209급은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서도 조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소음이 100터부터 110T 수준입니다. 3000급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은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는 달리 중국은 잠수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구형 핵 추진 잠수함인 중국의 한급 공격용 잠수함은 소음이 이보다 30터부터 40T가량 큰 140대에 달해 수중경운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에는 터빈의 고주파와 원자로 냉각 장치, 감속 기어 소음 등 재래식 잠수함에는 없는 소음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술 발전으로 신형 핵 추진 잠수함은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반면에 한국 잠수함은 소음을 완벽 차단하는 등 중국 잠수함과는 전혀 딴판인데요. 실제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하나오션의 수중음향 연구시설에는 기포로 수상함 선체를 감싸 선내 소음을 차단하는 마스커 에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는 바로 적 잠수함의 음향 탐지 가능성을 줄이는 스텔스 기술로 하나오션에 따르면 효과는 수상함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차단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놀라운 성능을 보이는 장비는 현재 미국만 전력화한 잠수함 최신 기술로 우리 해군에는 2028년쯤 적용될 예정인데요. 음향 수조와 마찬가지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육상시험소에는 수소연료전지 설비가 자리해 있는데 이는 도산 안창호함에 적용돼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보다 자망 기한을 5배가량 늘린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기존 잠수함이 3일에 한 번 수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면 도산 안창호함은 14일 동안 해저에서 연속적인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자망 시간이 길수록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엄청난 성능으로 꼽힙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잠수함 전동화 기술의 경우 도산 안창호함과 일본 소류급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천 규모 잠수함으로 선두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갈수록 연료전지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이 만드는 잠수함은 수중 작전 시간이 중국에 비교되지 않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하나오션의 그룹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료전지를 개발 중이어서 향후 이틀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글로벌 초격차 방산 솔루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필리핀 잠수함 사업의 잭팟을 노린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호재가 겹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하나오션에 최근 수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군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이 하나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3KSS-3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면서 결과는 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해군 전력 현대화 사업인 호라이즌을 추진 중으로 잠수함 2척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오션과 함께 프랑스 방산기업인 나발그룹, 스페인의 나반티아의 3파전 양상이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는 전 세계 해군에서 운용 중인 스콜펜급 잠수함과 S-80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직 필리핀이 요구하는 잠수함의 구체적인 사양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필리핀 측이 하나오션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설계 건조한 장보고의 잠수함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필리핀의 요구에 따라 장보고 3,000톤급 잠수함에서 파생한 2,800톤급 장보고 3PN 잠수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해 오랜 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여러 미사일을 장착해 땅과 바다, 하늘 모두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오션은 필리핀 측과 잠수함 유지, 보수와 같은 통합, 군수 지원에 관한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더구나 다수의 방산 전문가조차 하나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 등 경쟁사보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 장보고 3PN은 최신 기술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이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하나오션이 최우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자국 조선업계에 엄청난 질타를 했는데요. 얼마 전 일본의 한 군사 전문지 한국만능본지F는 일본이 해외 방산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건 잠수함 시장이 유일하지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일본 소류급, 타이게이급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됐다며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이 줄을 설 것이라는 일본의 오만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장비의 스펙은 수출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며 해외 수출에 대한 적극성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경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전 하나하나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국은 아무런 기술도 없이 맨손으로 정비 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명실상부 잠수함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세계를 제패하는 한국 방산의 저력이 새삼스럽게 위대해 보입니다. 2027년 남한 정도 사이즈의 해양 영토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제7광구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한국의 편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상황이 급 반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일본은 태평양에 여러 개의 인공섬을 세우면서 마치 어린아이들 땅 따먹기 하듯이 태평양에 선을 그어놓고 국제 대륙붕위 원해나 여러 해양 영토를 결정하는 국제기구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하면서 자국의 해양 영토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중첩된 요구를 하고 있는 해역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도근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도에서부터 오키나와해구까지 이어지는 제주분지, 즉 제7광구로 알려진 해역입니다. 이 해역은 1970년 6월 한국 정부에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발표하고 제주도 남쪽과 과거 오키나와해구까지 연결되는 대륙붕이 한국에게 영유권이 있음을 한중일 중에서 가장 최초로 선포했던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나라의 땅임을 주장했었던 이유는 그 당시 국제법상 자국령 영토에서 땅 속의 대륙붕이 연장되는 곳까지의 지역을 해양 영토로 인정을 하는 대륙붕 기준 해양영토 선포법이 국제적인 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었고, 당시 제7광구 이남 지역인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아닌 미국령으로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웃 국가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해양 영토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 일본 측에서 한국의 해양 영토 선언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영유권 문제를 2028년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1978년에 한일 대륙붕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엔 해양법이 대륙붕 기준이 아닌 해양 기준 200리로 새롭게 바뀌면서 한국에게 불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세계를 무역 패권으로 주름 잡던 1980년대 국제기구는 사실상 일본의 로비 자금으로 돌아간다 해도 무방한 실정이었습니다. 1983년 대륙붕 기준의 해양 영토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전까지의 국제적 룰을 뒤엎어버리는
언해양법이 새롭게 발효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한반도에서부터 이어지는 대륙붕은 한국령으로 주장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국제법에 의하면 200캐리를 자국의 해양경제 영토, 즉 이익을 선포할 수 있도록 바꿔 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규슈 지방과 가까운 제7광구가 일방적으로 일본령으로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1970년 한국이 우선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해역인 만큼 여전히 우리 땅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역시 1970년대 이전까지 독도는 자국령으로 주장을 했었더라도 한국의 대륙붕이 엄연하게 뻗어있는 제7광구에만큼은 자국의 해양 영토로 선포하지 않았던 지도가 있었고 일본의 어업선이 감히 드나들지도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미국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제7광구 부근에는 미국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키나와입니다. 괌도나 하와이, 사이판과 같이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 땅이었고 언어적, 문화적으로도 일본 본토와는 상이한 지역으로서 미국령으로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7광구 역시 미국의 앞바다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우방국이 어떤 한국이 영유권을 부담없이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와서 미국이 다시 제7광구 문제에 한국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동아시아 해양 영토와 관련된 지도를 살펴보면 한국령의 영토에 제7광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측에서 제7광구의 역을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해양 영토에 관한 지도를 살펴보면 제7광구와 독도 부근은 한국, 일본 이렇게 두 나라가 서로 분쟁이 있어 확정되지 않은 구역처럼 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제7광구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핵심 싱크탱크의 자료로 쓰는 배경으로는 일본이 중국에 먼저 제7광구에 관한 협의를 중국 측에 제의를 했던 사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8년 한일 간 대륙붕협정 이 종료되기 전에 중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제7광구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이의 설정에 나서려 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당시 그나마 반공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던 일본을 신뢰하고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사인을 했지만 일본이 한국에 뒤통수를 때리고 이 구역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측과 협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 여론에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이 편, 즉 레드팀이다, 공산주의 진영이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작 물밑으로 일본은 중국을 지원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더욱이 중국은 현재 제7광구와 인접한 지역인 핑우, 유가스전을 발견한 이후로 석유 시추, 공과 해상기지를 설치를 해두고 군사용 헬리콥터가 이착륙이 가능한 사실상의 비밀 군사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이은 자국의 경제 영토이기는 하나 타국의 선박 역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으로서 타국의 군함 등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중국의 이익을 지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선박들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시설을 경제활동을 핑계로 해서 마구 건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 협의하여 제7광구 일부를 중국에게 넘겨주게 된다면 미국이 추진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 측에서 도 제7광구를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넘기는 것이 더욱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이 있고 그 대가로 수만의 미군 병사가 희생됐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규모 이상의 대국화를 막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현재 대중국 패권 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지역에서 세계 각국 선박들 특히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통행을 막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미국은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항행외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항행의 자유작전은 미국만 단독으로 작전을 취하거나 과거 제국주의 패권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특히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함께 하면 과거 해양 제국주의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행의 자유작전에 있어서 평화주의 노선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여는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건국 신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조지 루카스의 헐리우드 대작 영화 스타워즈는 미국의 건국 신화라고 불릴 만큼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영화 스타워즈를 살펴보면 주인공이 이끄는 자유 세력들은 늘 힘이 약하고 당하고만 살던 집단이지만 결국은 그러한 자유분방한 세력들이 힘을 규합해 일본 제국이나 독일 제국군의 복장을 한 거대 제국을 깨부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에서도 미국은 바로 이 스타워즈와 같은 전략과 구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구소련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거대 제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한국과 같은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과 연대하고 승리하는 큰 그림을 늘 그려왔습니다. 구소련과 맞서던 르칠이 그어했고 오늘날 만들려는 G10그룹 그리고 핵잠수함 동맹 오커스와 같은 동맹들을 만드는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제7광구를 둘러싼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한국이 적극 개입해주길 바라고 있으나 제7광구가 일본령이 되어버리거나 더더욱 일본이 제시한 비전처럼 일본과 중국이 서로 양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과 같은 대양해군들이 보유한 전략,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고 더더욱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는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땅이 되어 버림으로 한국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제7광구 지역을 온전히 한국의 이의소 선포를 하고 대양해군 전단을 동중국해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2028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앞서 더욱 빠르게 한국 측에서는 대양해군, 즉 항공모함, 핵잠수함의 개발이 조속하게 필요한 상황이며 제7광구 근해에 위치한 이어도와 그 주변 암초들에 대해서 한국령 영토임을 선포하고 인공섬 개발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이 이어도와 주변 암초들에 대해서 인공섬을 건설한다고 해도 일본과 중국이 태클을 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오키노도리시마에 중국은 남중국해 해상의 암초를 해수면 위로 융기시켜서 각종 군사장비를 설치하고 자국령 영토로 선포해서 이웃 국가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인데요. 그뿐 아니라 일본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이어도가 전략적 요충지임을 깨닫고 작은 인공섬을 만들어서 등대를 설치하려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어도에 인공섬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국가에서 내세울 만한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심지어 중국 측에서는 이미 이 주변에 남중국해와 유사한 인공섬을 개발하기 위한 해저지형 조사를 마치고 이어도 남단의 수심 20m 높이의 후피조라는 암초와 아조라는 수심 31m의 암초를 발견하여 지명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수심 20m 수준의 파랑초 역시 탐사를 마쳤으나 아직 아조라는 암초와 후피조라는 암초에는 우리 이름조차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조사한 이후 한국 정부에서 아초와 후피조라는 암초의 수중 탐사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암초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어도 동북방의 파랑초만 발견이 된 상태로 원래 중국 이름인 딩엔이었으나 우리 이름을 붙여 파랑초로 이름이 명명된 상태입니다. 중국이 먼저 발견한 아조라는 수심 31m의 암초의 경우에는 오늘날 이제 기준거리인 200캐리, 즉 370km로 반경을 잡는다면 제7광구 대부분의 지역을 2조 설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어도와 아조, 후피조와 같은 암초에 인공섬을 개발하여 영토와 영해로 선포하고 200캐리의 이익을 선언하게 된다면 제7광구 대부분의 지역이 오늘날의 국제법 기준으로도 한국의 바다가 맞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7광구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석유광물 자원의 매력도 있지만 현재는 그다지 큰 이슈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유전 개발 열풍으로 인해서 석유값이 많이 싸졌고 미국산 원유를 수입해서 재가공해 파는 것이 오히려 마진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양 영토와 해양 출구를 확보하는데 더 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일부 지정학 전문가들은 제7광구와 관련한 잘못된 비전을 제시해 안타까움을 줍니다. 제7광구에 대해서 일부만 찾아와 또 한국에겐 큰 소득이다. 또는 대중국 경제 전략이 세계적인 아젠다가 되어가는 지금 한국이 일본과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제7광구 역시 불필요한 일본과의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 측에서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제7광구 영토 전체를 그려놓은 자료를 자국 내 싱크탱크의 자료집에 넣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스스로 과도하게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한 국제정세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7광구의 일부가 아닌 1970년도에 선포한 모습 그대로 제주 남방에서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 전체의 지역을 한국의 영유권에 속한 지역으로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구축되고 있는 항모전단의 파견과 대양, 해군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제7광구 이슈에 관해서 적극 한국을 밀어주고 있는 미국의 적극적인 로비뿐 아니라 석유 시출을 하는 글로벌 정유회사들과 한미 제7광구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서 미국 거대 정유사와 석유개발회사들과의 접촉을 진행하게 된다면 한국의 제7광구 개발과 자국령 이익 확보에 더욱 큰 힘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러한 한미 간 제7광구 콜라보레이션 전략은 일본이 스스로의 영토 주권을 포기하고 중국을 끌어들여 제7광구를 반으로 잘라 나눠 놓고 개발을 하려 했던 것과는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 일본 각국은 한국이 선포한 이익을 비롯해서 제7광구 역시 석유시 추공을 함부로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7광구를 비롯한 한국이 선포한 이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바다는 대부분 중국과 일본의 석유시 추공들이 설치된 상황입니다. 제7광구가 있는 제주 분지라는 거대한 퇴적 분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는 지역인 만큼 거대 글로벌 정유 기업들의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한국은 사방이 타국의 이익으로 꽉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제7광구마저 빼앗겨버린다면 한국의 해상경제활동은 대폭 위축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일본은 태평양으로 여러 방향이 넓은 주인 없는 바다를 향해 개방돼 있고 심지어 대만도 태평양으로 거대한 바다가 열려 있어서 해상경제활동이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영토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7광구를 잃게 된다면 더 이상 태평양으로 나갈 길을 잃게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향후 독립될지 모르는 오키나와를 통해 태평양으로 우리 어민들이 빠져나가려면 일본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7광구만큼은 우리 해상 영토로 반드시 확고하게 1970년도 선포한 영토 그대로 선언을 해야 할 것이며 미국 측의 지지,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고 일본이 독점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대륙붕위원회와 해양 영토를 설정하는 국제기구들의 거액의 후원금과 로비를 꾸준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은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제 글로벌리스트들과의 교류가 많았지만 한국은 그 기간이 오래 돼 있지 못해 국제기구의 인맥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해상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 만큼 한국이 이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2028년 우리 대한민국이 좁은 반도와 자그마한 바다에 갇혀버린 왜소한 나라가 돼버릴지 아니면 무한한 태평양으로 열려있는 거대한 해양대국으로 일떠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